수용 사적공원. 경상 좌수용이 있던 자리에 안영복 장군 사당이 있다. 이곳은 수영강 하류. 부산포에 외관이 있어 조선은 이곳에 군사시설을 두었다. 그런데 수용만을 막 벗어나면 오른쪽 오륙도가 보이는 신선대에는 특이한 기념물 하나가 있다. 영국 해군 브로톤 함장은 왜 부산에 찾아왔을까? 그는 연해주를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며 해안선을 관측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부산 용당포. 그의 탐사에서 부산을 만난 것은 필연이었다. 동해뿐만 아니라 남해의 뱃길도 부산으로 이어진다. 회장님 고향이 제주라면서요? 네,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무슨 배를 타고 왔나 하면은 아리랑호라고 있어요. 뭐 한두 번 타는 게 아니니까 도라지도 탔고 아리랑호도 탔고 부산에 와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71년도에 울릉도 왔거든요. 울릉도 올 적에는 아유 배가 우리 12시간씩 타고 왔습니다. 그때는 울릉도에 저것도 안 좋더라고요. 전기 사정도. 네. 호롱불 키우고 살더라고요. 아가 보니까. 저기 물복판에 배를 떡 떼어놓고 여기서 배 하나가 나가가 거기에 또 타가지고 또 이제 건너가 와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래요. 울릉도에 도착해 보니까 눈은 참 엄청나게 많이 오지. 많이 울었습니다. 저 여기 와서. 그렇다. 부산항은 제주도, 남해, 서해 뱃길을 동해 뱃길과 이어주는 요충지였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한반도의 뱃길은 부산으로 통했다. 부산에서 만나고 부산에서 뻗어나갔다. 낙동강의 세곡선이 그랬다. 남해 곳곳에 해창이 있어 정거장 역할을 했다. 근현대 여객선은 목포에서 부산을 거쳐 울릉도로 갔다. 제주도에서 검문도를 지나 부산을 거쳐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도 있었다. 임진왜란 때는 조선의 수군이 뱃길을 누볐다. 목포에서 출항을 해가지고요. 해남, 완도, 여수, 공, 외나루도에서 1박을 하고요. 그 다음날 거제도, 녹지도 그래갖고 부산항 입항하면은 행사를 하고 8월 1일 날 일본으로 갈 예정입니다. 조선통신사서는 일본 대마도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항으로 가는 길이다. 목포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후 전야를 가다듬던 유적 고화도가 있다. 고화도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전략적 요충지로서 했던 곳이고요. 특히 이제 이 고화도 안에는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선에는 휘어져 있는 통남 형태로 다 몸통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판을 까기 위해서 멍해가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소나무 약 그 수령으로 말하면 한 100년 정도 된 수령을 저희들이 판목으로 거기서 2개 정도만 제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송진을 머금고 있어서 부식을 안 합니다. 강원도 금강성으로 만든 조선통신사선은 다도의 한려해상공원의 수려한 바다를 항해한다.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백길로 대략 380km가 넘는다. 240여 마일의 백길을 조선통신사선은 시속 9노트의 속도로 항해 이틀 만에 부산에 도착했다. 이 길은 기선이 다니던 남해 백길과 같았다. 부산에 도착한 기선은 울릉도까지 갔다. 일제강점기 때 울릉도에 한 1,400명 정도 일본인이 와서 살면서 일본을 갔다가 부산을 갔다가 울릉도로 올 수 있는 교통항로를 이용했고 1963년도까지 부산 항로가 개설돼가 운항하다가 울릉도에서 부산까지 전체 뭐 30시간씩 날라 뭐 20시간씩 그래 걸렸습니다. 부산에서 모든 생필품이나 물류가 동해안을 따라 올라와서 포항 주변을 통해 울릉도까지 공급된 망이 형성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상교통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해상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오징어나 그다음에 김, 해산물이나 이런 거는 또 부산을 통해 수출이 되고 일본을 가게 되고 부산이 아니면 모든 게 물류가 소통이 될 수가 없으니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울릉도는 먼 백길이었지만 선조들에게는 고대로부터 경험한 익숙한 백길이었다. 특히 울릉도에는 호남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로 건너가서 조업을 하고 목재를 벌채한 사실은 울릉도 검찰일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순천을 비롯해서 거문도 초도에서 출항을 해서 울릉도에서 조업과 목재 벌채를 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문도에는 울릉도의 흔적이 많다. 거문도 뱃노래 가사에 울릉도가 자주 언급된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도에 영국군 함선 3척이 무단으로 점령을 한 거죠, 이 섬을요. 그때 영국 해군 제도 이름이 뭐 해밀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포트 해밀턴이라고 느닷없이 영국식 이름이 붙었던 곳인데, 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차지를 했다. 차지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다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철수하게 됐고, 기록들을 보면 뭐 주민들이랑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고 그러고요. 윤삼 노인. 저희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자주 돛 하나를 달고 울릉도를 다녔어요. 여기서요. 거문도 뱃노래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1호인데 거문도 뱃노래인데 가사에 계속 울릉도가 나와요. 이렇게 주로 그 먼 항해를 하면서 또 불렀던 노래들이 있었던 거죠. 간 이유는 제일 큰 게 나무죠. 거문도 같이 따뜻한 쪽은 나무가 무르니까 튼튼한 배와 튼튼한 집 같은 걸 짓기 위해서는 울릉도의 나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해녀들이 거문도를 거쳐서 뭐 부산까지 갔다가 이제 선수들은 다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워낙 탄압이 크고 손해를 많이 보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까운 섬부터 갔겠죠. 예, 제주도에서 뭐 거문도도 당연히 오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마지막에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안영복 장군이 울릉도에 입도할 때 함께한 어민이 주로 호남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안영복 장군은 부산 자천동 출신으로서 일본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민들과 함께 이곳 부산포를 출발해 울산을 거쳐 울릉도를 갔습니다. 또 일본에 직접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장군의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 수영사정공원에 수강사를 지어 장군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안영복 장군은 부산에서 울릉도를 잇는 익숙한 백길을 이용해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일본까지 항해한 대항해가이기도 하다. 일본에 당당하게 건너가서 그리고 외교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안용복이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복 장군의 얼을 이어 독도를 지켜낸 이들이 바로 독도 수비대다. 그런데 제주 해녀들도 독도 수호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독도 수비대와 함께 독도에서 주업하며 독도를 수호한 것이다. 최종덕 씨 저기 네, 해가지고 네, 네. 예, 그러니까 독도에 가서 미역도 했고 저거 했지만은 이제 최종덕 씨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거기는 뒤에는 우리 한 30번 독도 갔다 왔거든요. 우리 여기 어천계에 도동호라고 있습니다. 그 도동호 타고 가가지고 해삼 씨 뿌려주고 전복 씨앗 뿌려주고 그래가 이제 해놓고는 이제 우리 거기서 작업 좀 하고 해가 나오고 그랬거든. 그래가 독도 갔다 왔. 옛 백길로 볼 때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일 뿐만 아니라 생활터전이었다. 바닷길은 문명의 고속도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낙동강 700리라고 하죠. 하운 물류가 구포를 지나서 낙동강 하구에 이르러서는 해운 물류와 만나게 됩니다. 그 거점 도시가 바로 부산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산에서 서해안 쪽으로 타고 가서는 한양까지 이르는 세곡선의 거점이 되기도 했고요. 거문도라든지 청산도라든지 이 거제도로부터 오는 그 소위 이 해상 교통로로서 여객선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객선들은 울릉도라든지 혹은 또 동해안까지 원산이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는 하운 물류와 해운 물류가 만나는 교통요 충지로서 부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거제도, 거문도, 제주도와 이어지는 뱃길, 또 목포와 오가던 여객선, 부산에서 포항과 후포를 거쳐 울릉도로 향하던 기선의 여러 항로는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의 핏줄 같은 역할을 했다. 영토를 지키고 삶을 실어 나르고 문화와 문명을 전파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해양수도 부산이 존재했다. 부산은 대륙의 관문이자 해양과 세계로 향하는 큰 문이다. thank you